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시장 주요 지표 살펴보고요. 특별히 오늘은 부채 한도 협상 체결 이후에 국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서 이 내용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시장, PCE 물가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보면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물가라고 저는 보고 있지는 않은데요. 일단은 5월 PCE가 3.8이 나왔죠. 헤드라인으로. 그러니까 21년 4월 이후에 낮은 수준입니다. 6월 달까지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낮아질 것이다. 6월 달에는 3% 초반대까지도 보는 기관들도 많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근원이죠. 지금 이 근원은 여전히 둔화폭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데 그 와중에 주식시장은 그냥 헤드라인에 집중을 해서 환호하는 분위기가 조금 이어졌고요. 근원 PCE도 YY로 보게 될 경우에 4.6%, 상승폭이 0.1%포인트 둔화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정도의 PCE가 나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근원은 여전히 높다. 에너지 하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헤드라인 PCE만 좀 빠르게 둔화된 것이지 특별하게 물가가 잡힌다는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별히 더 중요하게 봤던 게 PCE 구성 세부 내용입니다. 산업별 비중을 놓고 봤을 때 제가 어제 영상인가요? 그때 GDP 말씀드릴 때도 살펴봤듯이 역시나 헬스케어 관련된 의료와 그 다음에 보험료, 건보료 관련된 부분에서의 놀라운 인플레이션을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보면은 최근에 애틀란트 연은이 2분기 GDP를 2.2%로 전망하기도 했죠. 과거 기존 수치는 1.8%였는데 여기에서 0.4%포인트를 상향 조정을 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의료비, 의료 지출에서의 놀라운 이런 인플레이션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 꾸준히 GDP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PC이고요. 특별히 이제 의료 분야, 헬스케어는 미국 GDP의 약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 않은 비중을 갖고 있죠. 그리고 어제는 미국 소비심리 지표도 나왔습니다. 미시건 대학교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왔죠. 6월 확정치가 64.4로 집계가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도 살펴봤듯이 소비심리 중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했던 소비자 신뢰지수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모습은 제가 차이로 영상에서 한번 담은 적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궁극적으로 미시건 대학교에서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개선이 되긴 했지만 이 빨간 선을 제가 그어 놓았듯이 개선된 수치 64.4가 결국에는 과거 08년도 위기 수준과 시계열을 확대하더라도 현저하게 낮은 소비 심리 구간에 위치했다라는 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이제 소비자들은 소비자 기대지수 또한 소폭 상승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인플레도 좀 잡히고 헤드라인 기준이긴 하죠. 그리고 부채 한도 위기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소비에 있어서 긍정 심리가 조금 확산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소비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죠. 레드북 소비지표 보시게 되면 최근 수치가 0.5%입니다. 이 0%에 가까워 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지금 소비 위축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심리와는 다르게 실제 소비 지출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빠르게 위축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미시건 소비자 심리지수가 64.4로 집계가 됐지만 살짝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 요거를 숫자로 놓고 보면 글쎄요, 이제 올해 1월, 2월에도 64를 넘어서던 그런 소비심리지수가 집계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환호해서 좋아할 만한 그런 숫자로 집계된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전반적인 추이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미시건대의 소비지표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1년이죠. 12개월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 21년 3월 이후에 지금 보시는 자료 중에 가장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1년 뒤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뚝 떨어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특히 채권 투자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더 나아가서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3.0으로 이제 직전 월보다는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하지만 3.0을 보였던 구간이 과거에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구간 상단에 위치해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고요. PC하고 미시간대 소비지표, 소비심리지표죠.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근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약화되는 모멘텀이 상당히 좀 둔화된 게 엿보이고요. 특별히 소비 증가세도 더불어서 둔화가 됐기 때문에 소비 심리 지표가 조금 개선됐다고 해도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할 만한 여지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물가 지표 PC는 그렇게 특별히 시장에서 환호하듯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은 아닌 것으로 크게 시장 컨센하고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유지됐다 정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는 총재, 시카고 여는 총재를 비롯해서 몇몇 주요 인사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낮게 보고 있죠. 그런 우려 없이 인플레 잡을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내보이기도 하고, 시장 참여자들 또한 지금의 강세장이 베어마켓 랠리라고 보기보다는 새로운 강세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인식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심리가 상당히 개선된 거인데요. 이게 또 일간에서는 결국에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죠. 국채 발행이 결국에는 이 영래포에서 소화를 시킬 것이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동성 축소가 그렇게 생각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시죠.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뷰를 갖고 계신데요. 실제 한번 그런지 대차대조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일단 먼저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6월 5일인가요? 부채한도 협상 기일을 앞두고 타결이 됐죠. 그리고 6월 11일인가 재무부에서 6월달 내에 한 약 4천억 달러 정도 채권 발행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본격적으로 TGA 계좌가 늘어난 게 6월 14일입니다. 이때 1021억 달러에서 지금 현재 3,905억 달러까지 늘어났으니까요. 이 늘어난 부분을 확인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이 차익을 계산해 보면 약 2,884억 달러가 나오고 대략적으로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준이 4천억 달러를 는다고 했지만 거기에는 미치진 못했지만 어찌됐든 약 한 3천억 달러 정도가 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보시는 것은 영래포죠. 영래포에서 지금 보시면 이 기준점이 6월 14일 아까와 같은 기점이고, 이게 지금 2조 4,370억 달러에서 지금 현재 2조 2,718억 달러니까 이 차액이 약 1,652억 달러, 요만큼이 감소를 한 겁니다. 물론 100% TGA 채권 발행을 위해서 이렇게 줄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변동성을 보였죠. 그 와중에서도 궁극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살펴보면 결국에는 영래포에서 1,652억이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다음은 지급준비금입니다. 지급준비금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차액을 빼보면 약 1,300억 달러 감소를 했습니다. 네, 보시는 건 연준의 부채 항목이죠. 일단은 이 영래포에서 이제 1,652억 정도 달러 줄었고, 이 지급준비금에서도 1,300억 정도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도 줄고 여기서도 줄었습니다. 보통 주식시장 상승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영래포에서 자금이 빠져나와 구채를 살 것이다. 그래서 이 지급준비금에서 빠져서 사지 않기 때문에 TJ 기여를 채우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 축소가 미비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6월달 한 달만 놓고 봤을 때는 반반 정도 이렇게 영향을 줬다. 여기서도 좀 오고 여기서도 좀 왔다. 한마디로 강세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유동성 축소를 전망하신 분들이 얘기가 반반 정도는 모두 이렇게 통용돼서 이렇게 TGA가 좀 채워졌다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연준의 TGA, 그러니까 재무부의 TGA 개정이죠. 이 지급준비금의 변화와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옵니다. 그러니까 지급준비금이 늘면 TGA가 줄고, 이게 늘면 이게 줄고, 이렇게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데, 대체적으로는 세금 신고 기한에 맞춰서 지급준비금이 감소되는 경우가 많죠.
이때는 TJ가 또 채워지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더 나아가서 지급준비금이 줄었다라는 것은 상업은행 예금의 감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채를 발행하게 될 때 지급준비금에서 국채의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거를 제가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거나 조금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갖고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국채 발행 관련돼서 TJ를 채우는데 JP모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현재 기준을 뭐 조금 틀릴 수 있지만 뭐 대략 러프하게는 맞을 거예요. 이게 지금 8조 4,400억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역내포죠. 2조 4,600억 달러 이게 TJ 재무부 계좌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급준비금이고 이거 상업은행 예금이죠. 결과적으로 쭉 보면 이 6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큰 약 4,000억 달러까지는 채우지 못했죠. 아까 TJ 계좌가 3,900억 달러 뭐 조금 미비하게 못 채웠죠. 3,900억이니까 뭐 대략 한 몇백억 정도 못 채우긴 했는데 얼추 예상치랑 맞아 들어가죠. 보시면 RRP에서 빠지는 금액보다는 지급준비금에서 빠지는 게 더 컸다라고 전망을 했었고 이 얘기는 예금이 준다는 얘기죠. 시장의 유동성이 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그런 뷰랑 동일하죠. 요즘 JP모간의 뷰와 제가 생각이 거의 많이 일치하더라고요. 뭐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채권 발행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이 연준의 총 자산이 지금 7조 8,900억까지 줄어들 것이다. 양적 긴축이 이뤄진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이 역내포가 줄어든 것은 약 4천억 달러 정도가 줄은 겁니다. 2조 4,600억 달러에서 2조 600억 달러니까 약 4천억 달러만 줄었고 지급준비금에서는 그 감소폭이 더 두드러졌습니다. 결국 지급준비금에서 23년 연말까지 7천억 달러가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역내포가 줄어든 거에 사실상 뭐 2배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2배죠. 이게 4천억이고 7천억이니까 지급준비금에서 더 많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이 얘기는 상업은행들의 예금이 더 빠르게 감소된다. 유동성이 축소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말씀드린 대로 이 TJ 계좌 결국에는 국채 발행이 이 지급준비금에서 이렇게 채워질 것이다 라고 보고 이 말은 한마디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위험 시장에서의 상당히 뭐 부정적인 내용이 될 것 같긴 한데 뭐 각자 뭐 판단하는 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이런 부분이 신용 문제를 악화시키고 가계부채 특별히 이제 또 학자금 탕감 이슈가 또 있었죠. 가계부채에 더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지 결국에는 소비가 줄고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나하나 뒷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보도 중에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금 탕감 관련이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행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결정을 내린 건데 이게 이제 바이든이 지난 8월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소득이 좀 낮은 부부 합산으로 25만 달러 미만인 가구에는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가계들의 부채 현황인데 쭉 보다가 이 빨간색이 학자금 대출이 쭉 감소를 했죠. 전반적으로 가계들의 부채를 탕감해 준 것입니다. 상당히 높은 비중이 줄어든 것이고 이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정책에 대해서 결국에는 정부가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이제는 가계부채, 신용 문제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보고 이 학자금 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소비 여력과 실질 가처분 소득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코로나 때 지금 돈을 많이 풀어서 약 5천억 달러 정도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 이게 23년 3월달 기준이니까 이거를 쪼개서 기존의 소비 패턴대로 따져보면 23년 후반기까지는 다 소멸이 될 것이다 라고 봤었죠. 제가 예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이 속도가 더 단축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이게 작용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까 TGA와 지급준비금, 영래표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 중에 연준의 대차 대조표 중 BTFP만 좀 우리가 살펴보면 의미가 있겠죠. 여전히 최고 수준에서 계속해서 지금 상향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은행들이 계속해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였기도 하고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라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좀 설명을 천천히 드려보면 이 지급준비금에서 TGA 계좌를 채운다, 채권을 산다. 이 얘기는 결국엔 유동성 축소로 저는 보고 있는 거고 그 과정의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게 은행들의 보통 지급준비금을이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게 이제 필요지급준비금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강제로 보유를 해야 되는 금액이죠. 은행들은 한 10% 정도 강제로 예금에서 일정 부분을 띄어서 법적으로 지급준비금을 연준에 예치해야 되는 그런 걸 필요지급준비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나머지를 더 예치할 수가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강제하진 않지만 그 이상으로 한마디로 초과지급준비금을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초과지급준비금을 넣게 되면 IORB라는 지준불이율 이자를 받게 됩니다. 사실 지금은 필요지급준비금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지금 초과지급준비금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준비금의 감소는 법정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초과지급준비금이 조금 유동성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이 지급준비금의 감소는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금융 메커니즘으로 좀 엮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SLR 규제도 있고 이게 지급준비금을 늘리거나 국채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제한하는 규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영향을 또 받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IRB는 지준불이율은 은행들이 연준에 쌓아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이렇게 5.15%로 주는 것이고 이게 결국에는 연준이 타겟하는 콜금리죠. 실효 연방금리를 상단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하단은 영래포로 막아주고 상단은 IORB 지준불이율로 막아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단을 막아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초과지급준비금을 충분히 갖고 있는 은행이 있다고 친다면 콜금리죠. 은행과 은행 간의 거래를 할 때 빌려주는 금리입니다. 이 콜금리를 비교를 해보시죠. 그럼 5.07과 5.15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초과지급준비금이 풍부한 은행은 다른 은행에 빌려주기보다는 연준에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받는 게 더 유리하겠죠. 한마디로 다른 은행에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요겁니다. 실효금리로 콜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연준에 맡겨서 초과지급준비금으로 쌓아두면 더 유리한 금리를 받는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 공급이 줄게 되고 이 실효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죠. 근데 이게 반대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실효금리가 지준불이율보다 높다, 콜금리가 더 높은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은행들은 이 콜금리로 대출을 해주겠죠. 그러면서 다시 유동성 공급이 되고 이게 또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실효금리는 요 지준불이율 수준에서 요렇게 상단과 하단에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고 연준은 사실 기준금리를 그 렌즈를 정해서 이 실효금리 폭을 이렇게 타겟팅 하려는 게 목적이죠. 사실상 연준은 이 지준불이율 요 금리를 실효금리보다 높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단을 막아주고 하단을 막아주는 이런 부분으로 이렇게 금리가 타겟팅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실효금리는 이 지준불이율에 비해서 여기서 이게 단기금융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더 많은 참여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준불이율 높은 금리를 받는 건 은행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콜금리 요 실효금리는 은행이 아닌 금융회사들도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방주택은행이라든지 기타 연기금 등도 다 참여를 해서 단기금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크죠.
요 지준불이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은행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높은데 지금 채권을 사겠냐 요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은행들을 중심으로 한 지준불이율 이자를 받아가고 이자를 받을 수 없는 비은행 금융회사들 위주로 해서 이 실효금리가 단기금융 자금의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IORB 이하에서 실효금리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상단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급준비율이 TJ 계주로 옮겨간다라는 게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이 빠져서 국채를 산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필요 지급준비금을 넘어서는 초과 지급준비율, 한마디로 시장의 유동성, 아까 말씀드렸죠? 요 예금 부분에서 국채를 사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질 우리가 생각하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이 빠져서 국채를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은행들은 현재 뭐라 그럴까요? SLR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국채를 살 수 있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미국 은행이죠. 얘를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가 바젤3를 규제를 적용받는데 미국은 여기서 추가로 규제를 하나 더 받습니다. SLR 규제를 더 받고 있는데 대형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 5% 이제 규제를 받게 되죠. 중요한 핵심은 SLR 비율을 계산할 때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한마디로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서 자산 비율의 일정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국채와 지급준비금을 제외시켜주지 않고 포함했다라는 게 상당히 좀 언밸런스긴 합니다만 현재 규정은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 잠시 풀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이 제한을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들 자체는 지금 국채의 비중을 늘릴 수가 없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금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한마디로 이 비율이 커지게 되면 은행들은 대출을 늘리거나 국채를 투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겨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시장의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규제 완화 이게 종료가 안 됐기 때문에 5에서 6% 내외로 유지를 해야 되죠. 따라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은행 금융기관들이 예금을 받지 않고 0%대로 예금이자를 낮게 설정했던 원인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급준비금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늘려야 하게 되면 SLR 분모가 커지죠. 그러면은 또 SLR이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또 결국 규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규제를 일단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뭐라 그럴까? 지급준비금에서 TJ 계좌를 산다고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은행이 산다라고 설명을 하기보다는 시중에 있는 유동성, 기타 은행 아닌 금융기관들의 이런 유동자금이 국채를 산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서 좀 더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뭔가 빅 이벤트가 생기게 되면 금융위기급이죠. 이런 게 되면 결국엔 SLR 규제를 완화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게 강력한 한방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바젤3를 규제를 받고 있는 거에서 미국만 더 규제를 엄격하게 한 거기 때문에 코로나 때처럼 언제든지 이걸 또 제한적으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대감을 갖고 또 국채를 투자하는 그런 또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좀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예전 영상들에 제가 하나하나씩 다 풀어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라서 오늘 좀 축약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부채한도 협상 이후로 국채를 발행을 하면서 저는 한마디로 유동성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JP모건과 흡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